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2026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파이널 특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널 특강이 기존 문제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파이널 특강은 직전 회차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120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화를 구체적으로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보시기 한 1주 전, 2주 전에 이 콘텐츠를 보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보다 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음식이나 옷에도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도 유형에 대한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문제가 좀 트렌드처럼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음 회차에 어떻게 보면 예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용 잘 정리하셔서 성공적인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기 이론 40문제, 전기 기기 40문제, 전기 설비 40문제, 총 1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번개 배송, 그리고 다산 이북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전 회차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20문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기 이론부터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전 회차라면 이제 25년 4회차에 나왔던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26년 1회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좀 어때요? 친하죠?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극성,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그림 보시면요, 대전체에 플러스로 된 대전체를 갖다가 대니까 마이너스가 끌려오고 플러스는 저기 멀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전 유도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해당 그림이 주어지고 이런 문제 찾는 거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도체의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며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1번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지난 회차에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그림이 주어지고 문제를 고르라고 나왔는데 지난 회차에는 이렇게 텍스트만 주고 이게 어떤 현상인지 유추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텍스트만 보고도 같은 극성은 밀어내고 다른 극성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것이 정전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볼까요? 다시 다음 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여러분, 교재 그림 보시면요, A와 B 단자 사이에 30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옴과 10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 바꿔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의 변형을 좀 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곳이 30으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20, 10 그리고 여기가 A 단자, B 단자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얘네는 여러분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30옴이 됩니다. 그러면 30옴과 30옴은 무슨 연결? 병렬 연결. 그러면 저항 두 개가 마치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합분의 곱을 하면 되겠네. 30 더하기 30분의 30 곱하기 3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30분의 30 곱하기 30 하면 1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15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으로 갑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할 때 여기를 R1, R2, R3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압축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합분의 곱으로 풀어낼 수가 있느냐? 합분의 곱.
왜냐면 우리 이전 문제에서 병렬에서는 합분의 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저항이 2개까지는 합분의 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항이 3개 이상, 그러니까 이 친구도 3개죠. 3개 이상부터는 합분의 곱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석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 분의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통분한 값이 이제 문제 4번에 1번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이걸 여러분이 굳이 통분하는 과정을 학습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R1, R2, R3가 있을 때 여기 1번 보기 보시면 R1, R2 더하기 R1, R3 더하기 R2, R3 분의 R1, R2, R3 요거를 그냥 암기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1번과 같은 내용으로 가주시면 되겠더라. 자, 이어서 5번 갑니다. 5번이 되게 신선한 문제로 출제가 됐죠. 지난 회차에. 같은 저항 2개를 연결하여 직렬 연결한 합성저항 RA와 병렬 연결한 합성저항 RB와의 관계식을 골라봐라. 그러니까 어떤 같은 저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저항이 2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직렬로 연결해보고 하나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들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RA가 지금 직렬 연결이라고 했죠. 그러면 R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의 저항을 소문자 R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저항 2개를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2개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그 값이 2R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RB는 어때요? RB는 이 같은 저항을 이제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이게 합분의 곱이 적용이 되죠. 2개니까. 그래서 마치 이렇게 2개를 이렇게 R과 R로 병렬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합분의 곱하면 2R분의 R 제곱이 되죠. 그러면 R과 제곱이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R만 남죠. 그래서 이곳에 뭐가 나온다? 2분의 R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거 2개까지 끌어내는 거. 하나는 직렬 연결, 하나는 병렬 연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이 친구들의 관계식에서 R만 남기고 다 넘겨볼게요. 그럼 A부터 해볼게요. R만 남기고 2를 좌측으로 넘기면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은 2분의 RA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RB는 어떻게 됩니까? 2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R은 2RB가 되겠네요. 2RB.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쨌든 얘네는 R과 R로서 똑같잖아요. 언제요? 이러한 식일 때. 얘도 R이고 얘도 R이면 얘네 둘이 같다고 놔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쭉 정리를 이곳에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RA가 될 것이고, 이것은 2RB가 되겠죠. 2RB. 그럼 이때 RA만 남기고 넘겨보면, 자, 이걸 여기다 해볼까요? RA만 남기고 2를 넘기면 RA는 4R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디 있나 보니까 정답은 1번 RA는 4RB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 2가지 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주안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되게 어색할 수는 있는데 지난 회차에 이게 등장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4옴의 저항과 6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합성 컨덕턴스는 어쨌든 얘네가 2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직렬로 합치면 4 더하기 6, 10옴이잖아요. 그럼 저항 자체는 이렇게 10옴이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근데 컨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G라고 하는 거예요. G. 컨덕턴스 G는 결국 R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R값이 10이니까 10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값은 0.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7번 갑니다. 전류가 잘 흐르려면 어떤 값을 높여줘야 됩니까? 이거 우리 I는 R분의
V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값을 높여주고 싶으면 V 값을 높이면 전류값이 높아지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기전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때 전압원은 땡땡 회로, 전압원은 단락 회로로 구성을 해야 되고 전류원은 제가 개방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류원은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8번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중첩의 정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선 중첩의 정리가 나오면 무조건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라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어쨌든 2번 체크해 주시고, 자 9번으로 와서요. 기전력이 1.5V, 내부저항 0.25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것의 외부저항 4.5ohm을 직렬로 연결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지금. 딱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전지가 몇 개냐면 10개예요. 요런 전지가 몇 개 곱하기 10개. 10개가 직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값이 이 친구가 1.5V라고 하였고 이 친구 내부 저항이 지금 0.25, 0.25. 그다음 외부 저항이 4.5ohm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회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I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그림까지 그리면 이 텍스트를 딱 풀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럼 이때 전류 I는 뭐예요? 전류 I는 전체 저항 R분의 전체 전압 V가 되겠죠. 그럼 이때 R 값은 뭐예요? R 값. 전체 저항이니까 0.2가 몇 개? 직렬로 10개 연결돼 있죠? 이 건전지가 10개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2ohm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외부에 이거 직렬로 어떻게 연결? 4.5ohm이 연결. 그러면 2 더하기 4.5 하니까 6.5가 되겠네요. 6.5. 이거 분해. 전압 V는 1.5V인데 몇 개가 직렬? 10개가 직렬. 그럼 몇 볼트? 1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2.3A가 나옵니다.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2.3A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전지 N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력을 최대로 하기 위한 외부 저항은 전지 하나의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이 유형도 참 신선해요. 되게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다가 또 지난 회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제가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텍스트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곱하기 N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N개.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N개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것이죠. 딱 이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때 각각의 이제 값을 적어보면 여기가 이제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 저항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외부 저항 R이 될 것이고, 그때 흐르는 전류 이곳이 I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외부 저항은 전지 하나의 내부 저항의 몇 배가 돼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외부 저항과 뭐가 같아야 돼요?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과 동일해야 됩니다. 즉 외부와 내부의 저항이 같아야 그때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외부와 내부가 같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외부 저항은 R입니다. 내부 저항은 소문자 R입니다. 근데 소문자 R이 몇 개? N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부와 내부가 같으려면 어떻게 식을 성립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R은 N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죠. 왜요? 내부 저항은 소문자 R이고 이게 몇 개? N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 N 곱하기 R은 곧 외부 저항이 될 것이고 외부 저항은 결국 내부 저항의 N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배? N배. N배라고 하는 것은 전지가 몇 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 저항값이 달라지니까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좀 신선한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신선해요. 이게 최근에 잘 안 나왔는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눈여겨서 보시고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정답만이라도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갑니다.
충전 상태. 여기서 충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 충전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납축전지 양극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양극에 있는 것 혹은 양극 재료로 사용되는 것,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PbO2 가면 됩니다. 이산화납.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온도계 동작 원리 중 재백 효과를 이용한 온도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답은 일단 열전 온도계입니다. 열전 온도계는 재백 효과를 이용한 건데, 재백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두 금속을 겹쳐놔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열의 차이를 가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게 재백 효과고요. 그것과 상반되게 하나의 개념이 더 있죠. 우리를 늘 헷갈리게 하던 거. 펠티의 효과입니다. 펠티의 효과는 두 금속이 있고요. 이곳에 전기 신호를 가하면 열의 발생이나 흡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펠티의 효과는 어떤 전기 냉장고에 주로 활용을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재백이기 때문에 열전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계속 가볼까요? 13번 가보겠습니다.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2시간 동안에 40도씨로 올리기 위하여 사용할 전열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면 되겠는가? 단 전열기 효율은 60%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P는 전열기의 전력 공식 P는 860 곱하기 2타 효율이죠. 그 다음에 C, M, 세타. 자, 이제 해설의 표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보세요. 이게 전열기의 전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효율이 되는 거고, 이게 비열, C가 비열입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건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어떤 열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그냥 여러분 다 물로 나올 거예요. 물은 그냥 1이에요, 1. 그 다음에 M, 질량입니다. 이건 질량 리터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타는 온도의 변화예요. 내가 이 전열기를 통해서 몇 도만큼의 온도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860에 효율은 60%니까 이거 0.6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니까 이거 1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리터? 100리터니까 이거 100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타는 뭡니까? 온도가 얼마만큼 변화시켰는가. 온도 20도씨의 물을 가열시켜서 40도로 바꾼 거잖아요. 온도의 변화량은 뭐야? 20에서 40? 20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20만큼의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60은 어떤 유도에서 나온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860은 그냥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친구가 도출이 되어서 정답은 1.938kW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1칼로리는 약 몇 줄인가? 여러분, 1칼로리는 4.18줄이에요. 정말 잘 나요. 4.18, 4.18.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주 나오죠.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축전지가 있다. 전액으로 비중 약 몇 정도? 비중이 1.23에서 1.26 정도를 사용합니다. 뭐를요? 묽은 황산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똑같이. 그래서 이거 정답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6번 갑니다.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줄의 법칙 H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0.24 곱하기 I 제곱의 RT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0.24 I제곱 RT.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4 I제곱 T 이렇게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I제곱 RT인데 이거 다른 건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셨대요. 그런데 순서는 어차피 곱셈이니까 R이 앞에 이렇게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 형태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갑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전기력선이 뭐냐?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이 지나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기력선끼리는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 전개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오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이것도 단위로 그냥 자주 나오는 건데 다음 중 전위의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2번, 3번, 4번은 모두 전압, 즉 전위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볼트 퍼 미터 1번 보시면 이거는 단위 미터당 얼마만큼의 전압이 분포하는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전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전개의 세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페럿인가? 그림 보시면 직렬 하나, 병렬 하나 이렇게 있죠. 병렬부터 해석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그 커패시터 병렬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커패시터 병렬 계산. 마치 저항에서 직렬 계산하자고 했었죠. 근데 반대로 커패시터의 직렬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커패시터의 직렬은 마치 저항에서 병렬 연결하듯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회로를 간단하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3. 자, 마이크로 페럿 단위는 뺄게요. 3. 여기는 뭐예요? 병렬 커패시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2 마이크로 페럿, 4 마이크로 페럿 병렬이니까 그냥 덧셈하면 되죠? 그러면 6이 나온다고요. 6 마이크로 페럿. 그럼 이 두 친구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면 9가 되는 게 아니라 커패시터이기 때문에 마치 저항에서 무슨 연결? 병렬 연결처럼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18에서 2가 나올 겁니다. 얘네 둘이 합분의 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합성은 2 마이크로 페럿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0번으로 넘어갑니다. 20번. C의 콘덴서에 W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즉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뭐예요? 원하는 거 V값이고요. V값이죠. 그럼 이 V값을 남기고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V 제곱만 남겨요. V 제곱 남기고 2가 넘어가면 2W가 되죠. 그래서 여기 2W 2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C가 넘어갈 때는 분모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잠깐! 이거 양변에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루트 씌우면 제곱과 만나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루트를 똑같이 씌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시까지는 학습하면서 잘 암기를 하셨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형태로 나와버리니까 이 양이 좀 이제 헷갈렸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양 같은 것도 천천히 넉넉한 시간 두시고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이양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양하실 때는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남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V만 남길 거니까 처음에 2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 C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 제곱을 없앴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21번. 자석의 성질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석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N극, 예를 들어 여기가 S극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석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N에서 나와서 실제로 S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석 내부에서는 여기를 잡으시면 직축으로 이렇게 N, S에서 N으로 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번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니고 2번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서도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내부에서는 S에서 N이에요. 이렇게 외부에서는 N에서 S가 맞는데 내부는 S에서 N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 4번 자력선은 자성체는 투과하고 비자성체 투과 못한다. 아닙니다. 투과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횟수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H는 원형 코일이니까 2R분의 NI가 됩니다. 그럼 이때 R 값은 10cm가 오는 게 아니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1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과 I를 보시면 N은 뭐예요? N. 여기서 N은 몇 번 감았는가? 자, 몇 번 감았는가? 10번 감았대요. 10회. 그럼 10을 넣어주시고 전류는 몇 암페어? 20A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000A 턴/미터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3번 갑니다. 자기의 색이 1500A/m 되는 점의 자속 밀도가 2.8 웨버/제곱미터이다. 이 공간의 비투자율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자, 비투자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는 μH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이 μ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냐면 μS, μ0 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비투자율입니다. 비투자율은 μS가 되는 것이죠. 그럼 μS만 남기고 넘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μS는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μS는 μ0와 H가 넘어가죠. 그래서 μ0 H가 넘어가고 여기 B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자기의 색이 H가 1500이고요. 자속 밀도가 문제에서 2.8. 그 다음에 μ0. 여러분 μ0 이거 우리 암기하기로 했었죠. 진공 중의 비투자율은 뭐였습니까? 다시 진공 중의 투자율. 진공 중의 투자율 48 곱하기 10n-7제곱이었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 잘 물어봐요. 이게 무슨 값이냐. 그래서 우리는 4파이 곱하기 10n-7제곱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486이 나와서 이거를 소수점 하나, 둘, 세 번 이동하면 1.48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 처리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거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선에 아주 미세한 그 길이 있죠. 아주 미세한, 요만큼 진짜 조금 미세한 길이. 그거를 제가 델타 L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요 미세한 길이에서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특정 지점, 여기 P점이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자기장이 얼마나 분포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할 때는 우리 이론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아싸 제곱하기로 했었죠. 분자에 I가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분자에 사인이 있는 거, 아싸, 그 다음 분모에 제곱이 있는 거, 아싸 제곱,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시면 아싸 제곱, 분자의 I, 그 다음에 사인, 분모의 R 제곱. 그래서 아싸 제곱 형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전기와 전동기에 따라서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냐 오른손 법칙이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우발 좌전, 우발, 그 다음에 좌, 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입니다. 근데 여기 순서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자장 내에 있는 도체가 1번으로 왔고요. 여기에 뭐 한대요? 전류를 흘리는 게 두 번째 행위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일어나요? 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동기에 자석 갖다 놓고 다시 전동기가 뭐예요? 양쪽에 자석 갖다 놓고 코일 감아놓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리면 코일이 회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순서가 딱 그거잖아요. 전기를 먼저 투입했더니 힘이 발생했죠. 그래서 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른손 법칙이 되려면 먼저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곳에 힘을 줬을 때 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발전기죠.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지문에서 어떤 게 먼저냐, 전기가 먼저냐, 힘이 먼저냐에 따라서
이게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마지막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전동기이고 그에 따라서 왼손 법칙을 여러분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6번으로 갈게요. 자석밀도 2웨버/.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 되겠는가? 우리 공식만 하나 적고 할게요. F는 B, I, L, 사인, 세타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죠. 이때 자석밀도, 전류, 길이, 사인의 각도 몇 도 요것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732 뉴턴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1m 떨어져 평행으로 놓인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우리 왕복 도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선이 하나 있고 여기 전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전선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무한히 길어서 제가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I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전류가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둘 도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제가 D라고 놓겠습니다. D. 그 다음에 양쪽에 작용하는 힘 F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공식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F는 D분의 2 I가 두 개죠. I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전류값이잖아요. 그럼 전류를 남겨요. I 제곱은 D 넘어가요. D가 넘어가면 FD가 되죠. 그 다음에 2가 넘어가면 분모로 넘어가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7이 넘어갈 건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양변에 10의 마이너스 7분의 1 10의 마이너스 7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루트. 그럼 여기 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제곱이 없어지니까 얘는 루트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F값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F값에. 문제에서 지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D값은 어떻게 합니까? D. 길이. 이 길이 값은 문제에서 지금 1m라고 했으니까 1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1. 2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친구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3A가 나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갈게요. 공기 중에서 5c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역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번엔.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기 중에서 5cm니까 이게 0.05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2 넣어주시면 되고 전류 I는 10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을 넣어주시면 여기 10이 들어가서 10의 제곱으로 들어갈 것이고 요거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F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인덕턴스 L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전류를 3I0로 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일정하게 하려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W는 2분의 1 L I 제곱인데 지금 전류를 3I0로 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 대신에 3I0를 쓰는 겁니다. 이게 3I0.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대신 제곱은 전체 제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전류값 자체가 3I0니까. 그럼 전체 전류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이 W값, 즉 전체의 그 에너지 값은 유지하고 싶대요. 그러려면 이 인덕턴스 L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요걸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그럼 여기 뭐만 하면 돼요? 얘 9분의 1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쨌든 제곱이 나와서 9가 될 거고 근데 인덕턴스 값이 9분의 1이 되면 9와 9분의 1이 약분되면서 원래 값이랑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번에는 4번. 30번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과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동 접속은 어떻게 돼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차동. 차동은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50회 감은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 0.1웨버에서 0.2웨버로 변화를 했대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기전력의 크기 E는 권수 N에다가 시간의 변화량 분의 곱하기죠,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기장의 변화. 그러면 지금 N 몇 번 감았대요? 50번 감았대요. 그럼 이곳에 50을 넣어주시면 되고, 시간의 변화량은 0.5초가 들어가니까 0.5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0.1에서 0.2로 변화했으니까 0.1만큼 변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2번을 보겠습니다. 전류 I는 10sin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소수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복소수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식이 지금 순식값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럼 순식값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실효값과 어떤 위상값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효값은 우리 사인 앞에 있는 거, 그게 최대값이니까 그걸 루트 2로 나눠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효값은 10으로 가져오고 루트 2. 그다음 위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180이죠. 그럼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도.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6.12 마이너스 J의 3.5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값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복소수 형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페이저를 중간 과정에 삽입할 것인가, 요것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3번입니다. 5옴이고요. 저항이 5옴. 인덕턴스가 ELE. 직렬 회로의 시정수가 어떻게 되는가? 시정수는 목표값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63.2%인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시정수거든요. 근데 공식이 있어요. RL 직렬 회로에서는 시정수는 그냥 R분의 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이 되어서 R에 지금 뭐 넣으면 돼요? 5옴 넣으면 되고 L에다가 2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니까 0.4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단위를 물어본다면 시정수의 기본 단위는 초예요. 초, 세컨드. 그래서 정답은 0.4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RL 직렬 회로에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5A 흘렀다. 여기에 교류전압 100V, 주파수 60Hz를 인가하였더니 전류가 10A 흘렀다.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몇 옴이 되겠는가? 여러분, 일단 어디서 끊냐면 저기 RL 직렬 회로에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5A 흘렀다 해서 한번 끊어보죠. 그럼 거기서 R과 L이 있는 직렬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직류 전압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100V, 그 다음에 주어진 단서가 25A. 그 다음 저항과 리액턴스 값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끊었던 부분까지 보면. 그래서 여기 그냥 R, 그 다음에 여기 X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직류잖아요. 직류 전원에서는 코일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마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띡 하고 단락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 R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R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은 전류 I분의 V가 되죠. 전류 I 값은 뭐예요? 25A. 그 다음에 전압은 100. 그래서 이거는 4옴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4옴이 되는구나를 이 단서를 통해서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을 바꿀게요. 뒷부분 보면 이제 교류전압 100V를 가했대요. 이제 10A가 흘렀대요. 그럼 여기를 이제 교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값도 바뀌는 겁니다. 교류로 바꿔요. 그러면 교류로 바꿨으니까 여기가 살아나요. XL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류가 10A가 흘렀답니다. 10A. 그리고 요 R 값은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구했으니까
4옴 구했으니 4옴. 여러분 지금 전원만 바꾼 겁니다. 전원만. 교류로.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류값이.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냐? 우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이 되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뭐예요? 10A. 전체 전압은 100. 아, 임피던스는 10옴이 되는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둘의 합성이 뭐예요? 임피던스죠. 이 둘의 합성이 곧 10옴이라는 단서를 구한 겁니다. 그럼 끝났죠. 여러분 우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거 양변 제곱하고 R 넘긴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우면 XL 값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XL은 루트, 이거 공식으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XL은 자 루트를 쫙 씌워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R을 갖다 놔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R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10 집어넣고, 아 죄송합니다. 임피던스에 10 집어넣고 R에다가 4 집어넣어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 9.17이 나옵니다. 9.17. 그래서 여기 9.17. 그래서 이 값이 결국 뭐가 나온다? 9.17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문장을 두 개로 일단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구간에서 어떤 값을 취해야 되고 그 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60문제 시험 보셨을 때 한 요런 스케일에 다니는 요런 난이도는 많이 나와봐야 2개?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못 풀었다 그래서 노여워하시거나 막 노하시거나 아니면 막 조급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근데 잘 하셔야 되는데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크게 지장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어쨌든 9.17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5번 볼게요. 35번. 저항이 3옴이고 L이 10.6mH인 RL 직렬 회로에 V는 500V, F는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결국 전류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회로로 그려보면 지금 모든 정보를 다 안 준 거예요. 요 정보를 안 준 거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교류 전환 집어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단서를 적어보겠습니다. 저항은 3옴이래요. 그 다음에 XL 값이 안 주어졌고 그냥 L 값이 주어졌어요. 10.6mH. 이게 지금 단위가 헨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0V. 그 다음에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I 값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I는 뭐예요? 그렇죠? I는 우리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분의 전압 V가 될 것이고 임피던스는 우리 잘 알죠? 여기서 저항의 제곱 3의 제곱 우리 바로 숫자를 넣지 말고 공식으로 가볼게요.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그 다음 V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V는 어차피 500 넣으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XL 값만 모르거든요. 우리 지금 이거 알죠? 알죠? 이거 알죠? XL을 몰라요. 그럼 XL을 어떻게 구하냐? 이것만 따로 풀어주면 되죠. XL은 2 파이 F L로 쓸 수 있고 이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제곱을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때 F 값에 지금 주파수가 60Hz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 값이 10.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하면 되냐? 500 넣어주시고 3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 이제 뭘 넣는다? 2 파이 60 그 다음에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세제곱을 합니까? 여기에 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파이 60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한 다음에 전체를 제곱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전류는 100A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결국 요 엑셀을 풀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6번입니다. L과 C를 병렬로 결선하고 전압을 가할 때 전류가 0이 되려면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되어야 되는가? 결국 L과 C 병렬 연결했어요. 전류 0 나오려면 이거 공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공진 주파수 어떻게 했습니까? 2파이 루트 LC분의 1 갔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7번입니다. 단상 회로에서 전압이 220V, 선전류 20A, 역률이 0.8이라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소비 전력 P는 VI 코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죠. 유효 전력, 즉 같은 말로 소비 전력이거든요. 소비 전력은 코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답은 VI 코사인 세타 적용한 3.52kW,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우리 Y 결선에서 상전압이 VL일 때 다시 선간 전압이 VL일 때 상전압은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Y 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에 루트 3배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상전압이죠. 그럼 상전압이니까 VP는 루트 3분의 VL이 되고 이때 VL은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어요? 200V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번입니다.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비사인파는 기본적으로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뜬금없이 삼각파는 어울리지 않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40번입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40번. 교류의 파고율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고니까 고대효. 그래서 실효값분의 최대값 하기로 했죠. 고대효.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대효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이론 40문제 쭉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계산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문제만 다 풀 줄 아시면 시험에서 어떠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계산 문제를 다 하지 못한다면 난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산 문제 긴 것들 몇 개 있죠. 그런 거는 시험에 나와봤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건드려 놓고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좀 어려운 거 해볼까? 계산 문제 긴 거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 상세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렸고 전기 이론 40문제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0문제 끝났으니까 전기 기기 어떤 문제 나왔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칠판 지우고 전기 기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 기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 이론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담이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그만큼 적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과 같이 또 한번 호흡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직류발전기의 3대장 누가 있습니까? 전기자, 계자, 정류자가 있죠. 이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계자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정류자는 어떤 교류를 직류로 바꿔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전기자는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갈게요. 다음 중 직류기의 브러쉬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일단 브러쉬가 뭐냐면 발전기의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전기 흑연, 금속 흑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3번 보시면 뜬금없이 뭐 실리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직류기의 보상권선은 무엇인가? 보상권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좌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 계좌가 있고 여기도 계좌가 있습니다. 전기자가 이 안에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 위치, 또 이렇게 해서 이 위치, 이렇게 해서 이 위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위치부터 보세요. 여기 전기가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X 표시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어떤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기자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어떤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주려고 보상권선을 계좌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좌에 이렇게 이것과 반대되는 전류 방향을 흘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와 반대되는 전류 방향을 흘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이 친구들로 인해 상쇄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권선.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전기자와 직렬로 보상권선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흘려주게 되면 그 자기장이 상쇄가 되면서 전기자 반작용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 여러분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타여작입니다. 정답은 4번. 이어서 5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여기 보시면 저 꾸불꾸불꾸불 FS와 F가 있죠?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게다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으면 이건 복권이에요. 복권. 그래서 정답은 복권 발전기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극수 6, 회전수 1500rpm일 때 6의 기전력이 165V이면 매 극의 자속수는 몇 웨버가 되겠는가? 단 전기자 권선은 팍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E는 60 A분의 P, Z, 파이, N, 피자판 이렇게 암기했었죠. 이때 중권이냐 팍권이냐에 따라서 병렬 회로수 A가 결정이 되죠. 팍권일 때는 2가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알려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수와 똑같다라고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P값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팍권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수는 6이고요. 도체수는 220. 파이 값은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N 값은 1500rpm. 그리고 이때 6이 기전력 2가 뭐래요? 165V라고 합니다. 165.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165.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결국 이 친구만 남기고 전부 다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파이는 PZN 분의 260A 이렇게 들어가고 각각의 주어진 값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0.01 웨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식을 아냐 모르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60A분의 P자판 혹은 뭐 60A분의 P존 이거를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셔서 시험장에서 마음껏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나서 그래요. 자, 이어서 7번으로 갑니다. 7번. 자, 이 유형도 한번 습득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유형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먼저 직류 직권에서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와 회전수. 직류 직권에서 토크와 회전수는 제곱의 관계가 있습니다. n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까지 괜찮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분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직권이기 때문에 제곱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이때 좀 장난을 쳤네. 회전수에 지금 3분의 1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럼 이 값이 바뀌면 이 값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바뀐 토크 값을 토크 프라임이라고 해놓고 n을 3분의 1로 바꿉니다. n 3분의 1. 3분의 1에 n으로 바꿔주시고 전체에 제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을 제가 풀어 써볼게요. 9분의 1에 n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9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n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변경된 토크 값이 되는 것이고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여기서 봤죠? 이게 원래 처음에 토크 값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토크 값이 됩니다. 즉 회전수의 3분의 1만큼 장난을 쳤더니 어떻게 됐다? 원래 토크 값의 9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9배 커진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직류 직권일 때 이렇게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직류 분권일 때 이 제곱을 없애는 거,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물어보니까 그것도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봤으니까 8번 넘어갈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직류 직권은 힘이 너무 셉니다. 그러다 보니 부하가 없어지는 무부하 상태가 되면 굉장히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 속도에 도달함으로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래서 벨트 운전은 금지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냐면 벨트 대신에 그 체인이 있습니다. 혹은 기어가 있어요. 얘네는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하지 말고 기어나 체인으로 대체를 해라 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전기 이론보단 속도가 쭉쭉쭉 치고 나가죠. 좋습니다. 어쨌든 전기 이론의 어려운 계산 문제도 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번과 같은 거, 전기기기 1번 이런 거랑 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내가 일단 학습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먼저 내 걸로 모조리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전략을 잘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거, 정속도 나오면 무조건 분권으로 가면 됩니다. 정답은 4번.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비 A에 대한 식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A는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 그 다음에 루트에 R2분의 R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머지 2번, 3번, 4번 보세요. 전부 다 반대로 꺾여 있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봅니다.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서 철의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죠. 간단히만 그려보면 이게 철덩어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죠. 이때 요게 철인데 철의 함유량이 약 96% 정도 분포를 합니다. 96%. 그리고 나머지 4% 얘네는 규소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규소. 그래서 철과 규소의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테레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96%의 철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작용,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유도 작용. 13번. 1차 건수가 6000, 2차 건수 200인 변압기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전압비라고 하는 게 A는, 자 여기서 A는 V2분의 V1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N2분의 N1이랑 똑같아요. 그럼 N2가 지금 6000, 죄송합니다. N2가 200, N1이 6000이 되는 거죠. 그럼 200분의 6000 하면 30 나오죠. 그래서 건수비라고 하는 전압비는 30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압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V2분의 V1의 식도 성립이 돼서 그래요. 건수비라고도 하지만 전압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14번 갈까요? 14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3%, 리액턴스 강화 4%, 역률 0.8에서 전압 변동률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더하기 Q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문제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P 값이 저항 강하니까 3%라고 알려줬고 코사인이 0.8이라고 알려줬고 Q가 4라고 알려줬고 사인이 0.6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8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질문하실 수 있죠. 아니 잠깐만요. 얘네 알려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사인 세타는 안 알려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냥 여러분 코사인이 0.8이잖아요. 무조건 사인은 0.6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코사인이 0.6이 되잖아요. 사인은 무조건 0.8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기능사 안에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그 삼각함수 기본 공식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그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유추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코사인이잖아요. 사인이 알고 싶잖아요. 그럼 사인만 넘겨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럼 이거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에 0.8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0.8의 제곱. 루트 씌우면 이거 0.6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이걸 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요 식 정도만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 문제에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 꼭 일단 먼저는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분명히 3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사인 값을 요 관계식으로 이끌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15번으로 넘어갈까요? 15번.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부하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를 걸지 않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 철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이게 몇 종 절연물이냐에 따라서 허용 온도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2종이 잘 나오거든요. 2종은 12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해설에 여러 종에 대한 어떤 온도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 잘 나오는 건 A종, 2종, B종 이렇게가 좀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17번 넘어갑니다.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무엇이냐? 병렬운전이 안 되는 거. 병렬운전 안 되는 거. 홀수인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2번.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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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약 몇 kVA가 되겠는가? 우리 V 결선 공식만 알면 됩니다. PV는 루트 3의 P1. 이때 P1이 2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 곱하기 루트 3을 해주시면 34.64kVA가 성립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중 YY 결선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YY는 일단 절연이 용이합니다. 왜냐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어떤 루트 3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성점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접지할 수 있죠. 3고주파 흐른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V 결선이 가능한 건 Y 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20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기억은 고압 회로의 전압을 2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기기로서 회로에 땡땡 접속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PT라고 하는 거,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압 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엄청난 고압 회로가 있습니다. 삼상. 그럼 여기에 PT를 시설해요. 자, 이 그림을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게 PT가 되고 여기서 전압을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압계를 직접 이 고압 회로에 갖다 대면 전압계 터져요. 그래서 이거를 110V라는 낮은 전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전압비에 따라서 역산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압계에는 작은 전압이 측정되지만 이 비율을 곱하면 역산으로 곱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회로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때 우리는 PT를 사용하고 이걸 우리는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고 회로에 병렬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PT는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어서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중 급속정지 끝났습니다. 급속정지는 그냥 역상제동. 반대로 제동을 건다 하여 역상제동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2번. 4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몇 RPM이 되겠는가? 동기속도는 NS가 되고 P분의 120F가 됩니다. 이때 P값이 뭐예요? P값이 4극. F값이 60Hz 계산해보면 1800rpm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800rpm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슬립이 4%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이 0.4kW일 때 회전자 입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PC2는 SP2라는 식이 있습니다. SP2. 그럼 이때 S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P2는 S분의 PC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립이 0.04이고 동선이 0.4kW이기 때문에 해설에 따라서 0.04분의 0.4가 되고 이거 계산하면 10kW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공식으로
PC2 2차 동소는 슬립에다가 어떤 입력을 곱한 것과 같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4번으로 넘어갑니다. 회전자 입력 10kW, 슬립이 3%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동소는 무엇이냐?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PC2는 SP2, S가 0.03, P2는 뭐예요? P2는 10kg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300W가 나오는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입니다. 200V, 50Hz, 8극 1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하 회전수가 720rpm이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 일단 여러분 효율식을 적어볼게요. 2차 효율은 1- 슬립이 되거든요. 근데 슬립의 공식도 나와요. 이것도 자체로 시험 문제 잘 나와죠. ns 동기속도에다가 ns-n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ns라고 하는 거 있죠. ns는 우리 P분의 120F였잖아요. 그 식을 통해서 극수가 4극이고 죄송합니다. 극수가 8극이죠. 8극이고 주파수가 50Hz 넣어보면 750rpm이 나와요. 얘네가 750이 나옵니다. 750. 그 다음 회전수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720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슬립 값은 뭐가 나오냐면 0.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립이 0.04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넣으면 끝나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끝나죠, 이제. 그래서 0.96이 나올 거예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을 곱하면 96%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6번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200V 50Hz 4극 1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일 때 회전수가 1320rpm이면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죠? 여러분 2차 효율을 이렇게 구하고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ns 값이 바뀌겠죠. 왜? 극수가 4극이고 주파수가 50Hz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1500이 나올 겁니다. 1500. 그래서 얘가 1500이 나오고 1500이 나오고 얘는 132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거 계산하면 0.12가 나오고요. 1-0.12 하면 0.88이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88%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일부러 갖다 놓은 게 일단 시험에 최근에 가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 공식 있죠. 이 공식을 물어보는 게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립 S라고 하는 공식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것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뭐랄까요? 보다 더 좀 풍성한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한 문제를 통해서 한 두 문제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갑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정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좋은 문제죠. 최대 토크는 어떠한 여러분이 작용을 여러분이 어떠한 변화를 줘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최대 토크가 변화하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이 좀 적절하겠네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그 지점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최대 토크의 그 피크 값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 그 자체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8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반콘 분쇄 하기로 했었습니다. 반콘 분쇄,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거 암기할 때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만 암기하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출효동동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출효동동,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얘네는 못해요. 비례추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출력, 2번 동선, 3번 효율. 얘네 비례추이 할 수 없죠. 우리 나머지 역률은 비례추이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0번입니다. 12극의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기계각은 무엇이냐? 전기각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극수예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끝나요. 기계각이 15도고요. 그 다음에 2분의 P는 지금 보니까 극수 1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90도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1번.
동기 임피던스 5옴인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 유도기 전력의 100V 전압차가 발생했다. 무효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다시 발전기가 한 대 있고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다시 G1 발전기 한 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G2 발전기 2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협력을 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발전기가 공급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부하에 전력 공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5옴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5.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원래는 전압차가 발생하면 안 돼요. 전압차가 발생하지 않고 얘네가 100V면 얘도 100V로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100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100의 전이가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곳에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순환 전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순환 전류 I 값은 저항 2개 있죠. 10옴이죠. 그 다음에 전압 100V죠. R분의 V니까. 그래서 10A의 순환 전류가 분명히 흐를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 발전기가 병렬을 준할 때는 전압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좋습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는 무엇인가? 1번 정지 시간의 단축, 2번 출력 전압의 증가. 좀 다 적절하지 않아요. 3번 기동 토크의 발생. 적절합니다. 여러분 그 제동건선이 기동을 할 때 토크를 좀 발생을 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과부의 내량의 증가는 조금 거리가 있죠. 33번 볼게요. 삼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그대로 잘 나오는 문제인데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전압의 80%가 아니라 30에서 한 50 정도?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 이러한 방식을 자기이동법 혹은 뭐 자기기동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어서 34번 갑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 작용을 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이냐? 정답은 교차 자화 작용입니다. 그래서 축이랑 지금 수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교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 자화 작용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5번.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일단 단락비가 나왔으면 안정도가 좋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크고요. 공극이 큽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아요. 반작용도 작고요. 하지만 단락 전류가 큽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 보면 3번 전기자 반작용이 큰 게 아니라 전기자 반작용은 작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번, 2번, 4번의 특징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6번입니다. 위상 특성 곡선이 나왔네요.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축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축, 여기 축. 이게 계자 전류고 여기가 전기자 전류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에서 가장 전기자 전류가 최소값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7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이거 너무 잘 나오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기소호는 스스로 온오프가 가능한 소자가 되는 겁니다. GTO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GTO. 38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이게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다이오드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직렬 연결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각각 0.7V의 전압 강화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력 전압을 좀 높게 하더라도 여기서 전압이 어떻게 된다?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덜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되는 것이죠. 39번입니다. 양방향으로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무엇인가? 이거 트라이액이죠. 여러분 트라이액은 다리가 3개, 3단자 소자이면서 이 SCR이 역병렬 접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도 가고 캐소드에서 에노드 쪽으로도 가요. 전류가. 그러니까 이제 에노드 캐소드라는 개념은 그 우리 SCR에서 에노드 캐소드 잡고 있잖아요. 게이트까지 해서. 그래서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전류가 왔다 갔다 가능하다. 하지만 SCR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3개는 맞는데 한 방향으로밖에 못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트라이액은요. SCR 2개를 역병렬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좌우 전류의 흐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마지막 40번입니다. 반도체 재료로 GAP와 같은 금속 화합물이 쓰이며 디지털 계측기나 탁상 계산기의 숫자 표시 등에 사용되는 다이오드 명칭은 무엇인가?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전기기기 살펴봤습니다. 역시 전기기기는요. 전기 이론과 좀 대비를 해서 계산 문제가 좀 어때요? 좀 적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실 때도 기기나 설비 공부하시는 게 좀 부담이 덜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어느 파트에서 좀 고득점을 쟁취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이론, 전기 기기 마무리했으니까 우리 마지막 전기 설비는 직전의 차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칠판 한번 지우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전기 설비 1번부터 40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1번부터 들어갑니다. 전선을 접속할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2번 보기 보시면요.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친구들을 서로 접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얘네가 접속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너네들이 전선 접속하는 거 오케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접속한 부분의 기계적 강도가 약해질 테니 이 부분의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뭐냐면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줄이지 말아라 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가 아니라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장에서 막 긴장되고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이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전선 접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죠. 80% 이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걸 이제 올바르게 수정하려면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제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저 두 가지 유형이 혼재돼서 출제가 됩니다. 3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4번은 다 적절한 접속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번 직선 막대기용, 다시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B형에 의한 압착 접속, 이거는 직선 접속에 사용하는 겁니다. 직선 접속에서.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전선의 종류 중 ACS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ACSR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나 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가시다 보면 이런 철탑 많이 보시죠, 철탑. 이 철탑에 전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ACSR 전선을 사용합니다.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확대해서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연선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쭉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ACSR이 송전선로에서 주로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소선의 총수 n은 얼마인가? 공식이 있습니다. 소선 n은 3의 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그래서 층수만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1층이면 1 넣으면 되고 2층이면 2 넣으면 되고 3층이면 3 넣으면 됩니다. 그럼 n에다가 3 넣고 3 넣으면 이거 3 더하기 1은 4죠. 그리고 3 더하기 3은 9죠. 9, 4, 36이죠. 37가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아까 방금 제가 연선을 그려드렸잖아요. 중심 소선이 뭐냐면 이 친구가 중심 소선이에요. 이 친구를 제외하고 여기가 1층입니다. 그리고 한 겹이 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2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겹이 있을 수 있죠. 3층이 되는 겁니다. 중심 소선을 제외한 1층, 2층, 3층.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1이 이 중심 소선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 소선을 구하는 공식이 되니까 이 공식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는 이 가닥수 물어보는 게 잘 안 나왔는데 지난 회차에 이렇게 가닥수 구하는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자, 6번.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은 무엇이냐? 부드러운 재질은 연동선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전선 약호 중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H는 경동선을 나타낸다. 이 H 정말 잘 나오죠? H는 경동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비닐절연 네온전선은 NR,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MI,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은 OC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8번 넘어갈게요. 8번. 일반적인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몇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인가? 연동선은요. 암기해야 돼요. 5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물어봐요. 경동선이냐 알루미늄이냐? 경동선일 때는 55분의 1, 알루미늄일 때는 35분의 1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지금 연동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58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금속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치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링 리듀서입니다. 그래서 로크너트만으로 고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너트만으로 고정이 안 될 때. 이 직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달라서.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링 리듀서를 좀 사용을 하면 아무리 좀 구멍이 크더라도 링 리듀서 한 다음에 너트 체결하면 잘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공사용 공구는 무엇인가? 클리퍼가 되겠습니다. 클리퍼. 아마 여러분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들어가셨을 때 이제 막 케이블도 잘라야 되고 전선관도 잘라야 되고 전선도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와이어 스트리퍼, 클리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번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의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인가? 금속관의 나사를 낼 때 오스터라는 공구를 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사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S형, E형, P형은 직선, 종단, 직선 이런 곳에 다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D형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13번. 네온 방전 등의 관등 회로의 전선을 애자 공사에 의해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형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한 경우 전선 상후 이격 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6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애자라고 하는 게 결국 전선의 어떤 지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수성, 그 다음에 절연하는 이제 절연성, 난연, 열에 견디는 난연성. 근데 내유성, 기름에 견뎌야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금속관 공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곳에는 어떤 배선기구로 사용하는가? 직각으로 구부러질 때는 노멀 밴드를 사용합니다. 노멀 밴드가 다른 말로 유니버셜 엘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갑니다. 합성 수직안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는 0.8배고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깊어야 되겠죠? 1.2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접착제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0.8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7번입니다. 버스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는 무엇이냐? 덕트는 덕트인데 그 안에 전선이 쫙 지나가는 거죠. 덕트 안에. 근데 중간에 플러그를 이제 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플러그인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금속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금속 덕트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전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의 지지점은 예를 들어 지지를 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지점 사이의 거리를 2m 이내. 죄송합니다. 3m 이내죠. 3m 이내. 3m 이내로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금속관이 2m예요. 금속관. 얘는 금속 덕트고요. 금속관은 2m. 금속 덕트는 3m.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지에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하여되는가? 고민도 하지 마세요. 캡타이어 케이블 나오면 지지점은 무조건 1m입니다. 정답은 1번. 20번으로 갈게요. 폭균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의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어느 공사에 의하는가? 금속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곳에는 그냥 금속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가연성 분진이잖아요. 가연성. 그럼 이때는 합, 금, 캐 다 된다고 했어요.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다 됩니다. 근데 애자 사용 공사는 적절치 않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에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변전 기기는 무엇인가? 무전류, 무전압, 즉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회로를 열고 닫는 것을 우리는 단록이라고 합니다. 단록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에서 표준 부하를 40V per 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40V가 단위 면적당 40V를 부여해야 되는 곳은 아파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혹은 뭐 주택. 그래서 정답은 4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공장, 공화당, 사원, 교회 등등 10 주고요. 나머지 뭐 그 밑에 20 주고 30 주고 40 주고. 그래서 이 정도 표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문제에서 이렇게 표를 주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표준부하면 어느 장소가 적합하냐 이런 케이스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암기를 해주시고 10, 20, 30, 40 순서로 증가를 하니까 대표적인 장소들 몇 개만 암기해 주시면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피레기의 약호는 무엇인가? 피레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여기 해설이죠. 라이트닝 어레스터 LA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자, 일단 중성점 직접 접지고요. 70kV면 우리가 0.72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0.72를 곱하면 돼요. 즉 7만 곱하기 0.71을 하면 되죠. 그 정답은 5400V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어떠한 값을 곱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암기하기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일단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 거 미리 다 해놓고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왜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어쨌든 4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런 내용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번입니다. 0.2kW 초과의 단상 전동기를 시설할 때 과전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 측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 이하여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만약에 배선 차단기라면 20A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면 16A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를 지나는 경우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제 저압 가공 전선이 아니라 저압 가공 인입선이에요. 인입선. 3m 가주시면 되죠. 표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저압 인입선 어떻게 한다? 3m로 가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우리 보시면 횡단보도교 위아래 보시면 3m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도 궤도횡단 보세요. 6.5m 되어 있죠. 이때는 무조건 6.5예요. 여러분 어떠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철도 뭐 궤도 횡단한다 무조건 6.5 가주시고 여기서는 어쨌든 횡단보도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m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28번입니다. 지중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매설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중선로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전선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케이블이 뭐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지중선로로. 이때 이 매설 깊이를 60cm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디어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 중량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차량이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깊이를 60이 아니라 최소 100cm 이상은 묻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0.6m, 뭐 1m 이렇게 가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1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외인 경우 지표상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되는가?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4m입니다. 언제? 시가지 외일 때. 만약에 시가지 내라고 하면 4.5m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가지가 뭐냐면 그냥 도심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심. 도시.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이어서 30번 넘어갑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연접 인입선이 되고 이제 용어가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다 알아두세요. 연접 인입선,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을 좀 해보면 이게 변압기가 있고 수용가가 있어요. 변압기에서 수용가로 쫙 들어오는 거. 이게 가공 인입선이고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 장소로 들어가는 거. 이게 연접 인입선,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 전선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배전용 변압기로부터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인입구로 들어오는 전선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공 인입선이에요. 근데 얘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서 다른 수용 장소로 간다고 했으므로 이웃 연결 인입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볼게요. 31번. 교류 380V 전동기와 교류 220V 전등을 배선하는 부하를 접속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상 4선식 배전 방식을 채용합니다. 그렇죠?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가 전기를 사용할 때 380V를 사용할 수도 있고 220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분전함 열어보면 L1, L2, 뭐 L3, 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L1과 L2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이거 380V 찍힙니다. 근데 만약에 뭐 L3랑 N이랑 이렇게 따잖아요. L3랑 N이랑 이렇게 따면 얘는 220V 찍힙니다. 그래서 380과 280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3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따서 이렇게 3상으로도 380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3상 유도 전동기 이런 거 잘 돌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선 3상 4선식을 채용해야 돼요. 3상 4선식. 상이 하나 둘 셋이라 하여 3상이고 선이 하나 둘 셋 4개라 하여 4선이 되는 겁니다. 이 중성선은 선이지 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2번입니다. 주상변압기의 1차 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상변압기 1차 측은 COS라고 해서 컷아웃 스위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볼게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관은 몇 미터가 되겠는가?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의 경관이 600m,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600m가 되는 거예요. 최대. 뭐 보안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400m로 제한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보안공사 없죠. 그럼 600m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철탑과 철탑 사이에 600m까지 전선을 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34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입니다. 2, 숫자 2. 정답은 2번. 35번입니다. 교통신호선의 인하선은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교통신호선의 그 인하선, 아래로 내려오는 선이죠. 이거는 2.5m 이상이어야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그림 기호의 배선 명칭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잘 나오죠. 이거 그냥 찍은 거. 이게 이제 은폐선입니다. 은폐선. 어디에? 천장에 은폐하십시오. 정답은 천장 은폐선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EQ라고 나와 있죠. 심벌 명칭. 이거는 지진 감지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전반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여러분 1번에 이렇게 슬래시 쫙 그어진 거 있죠. 그 다음에 반만 색칠되어 있는 거. 이게 분전함이에요. 분전함. 2번 배전반은 이렇게 X자라고 되어 있고 3번 X자의 옆쪽에 색칠한 거. 요거는 제어반입니다. 그 다음에 S 저건 스위치고. 근데 배전반은 그냥 X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볼게요. 보호개전기의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접지 저항은 크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접지 저항은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접지 저항은 작아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지락 개전기에 의하여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작게 하는 기기의 기호는 무엇인가? ZCT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은 접지 개전기고 그 다음에 2번은 OCR이라고 하는 과전류 개전기, 4번은 CT, 계기용 변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락 전류를 검출하려면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 ZCT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호가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총 12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25년 4회차에 나온 그 직전 회차 문제들이에요. 따끈따끈한. 그래서 이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행해 와졌거든요. 그래서 26년 1회차를 대비하실 때 이 문제들이 좀 톡톡히 도움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계속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